안녕하세요. 즐거운 생각 박대생입니다. 오늘 리뷰할 생선은 180번째 스누기입니다. 어제 했던 게 팻 스누기였죠. 어제는 좀 통통한 것이고 이거는 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먼 스톡, 스눅 영어로는 그렇게 되고 드디어 180일이 됐네요. 제가 6개월 전에 시작을 했는데 꾸준하게 해서 S까지 왔습니다. 거의 다는 아니고 상당히 많이 했죠. S면 뒤쪽에 있잖아요. 사진에서 보면. 어쨌든 9월부터는 피셔리 리소스 매니지먼트 석사과정을 다시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논문도 지금 행정학 석사 논문을 쓰고 있거든요. 그걸 하면서 피셔리 쪽도 시작을 해야 돼서 조금 부담은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재밌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생긴 건 이렇게 날렵하죠? 어제도 날렵했지만, 그리고 이 측선이 뚜렷했지만,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조금 더, 크고, 대신 통통하진 않고, 그러니까 좀 더 길겠죠. 학명은, 센트로포머스 언더시 말리시스인데, 대시말이 뭔지 아실 거예요. 대시말이, 우리가 10을 갖다 대시로 이렇게 하잖아요. 언 대시말 그러면 언이 뭐 불어를 하신 분은 알겠지만 불어인가요? 뭐 아무튼 이게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 데시말리시스는 11개란 뜻인데 이게 왜 11이 왜 들어간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14도 이상의 따뜻하고 얕은 강이나 하구 근해에 서식을 합니다. 여기 근해 이 지도를 보시면은 진한 파란색이 좀 더 밀도가 높은 거고, 연 파란색은 서식은 하지만 뭐 별로 많진 않은. 그러니까 걸프만 하고 캐리비안 베이 이쪽에 밀도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브라질까지 가는데 이게 온도에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3도 이하가 되면 죽는데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에도 올라가긴 하는데 노스캐롤라이나가 여기죠. 여기가 플로리다고 여기가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름에나 잠깐 올라갈 수 있을 거고 추워지면 내려오겠죠. 아니면 죽을 테니까. 뭐 안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냥 거기서 죽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통명이 좀 많아요. 어제는 그냥 스눅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건 라인 사이더, 로발로, 서전 피쉬, 스눅 뭐 이렇게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 한글로는 번역이 없어서 제가 그냥 커먼 스눅이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스눅으로 번역을 했고요. 농어복의 센트로포미데 과입니다. 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과는 보통 다 번역이 있는데 번역이 없는 유일한 두 개 중에 하나가 어제하고 오늘 하는 센트로포미데 과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영어로 그대로 썼어요. 1.2m까지 자란다 그러니까 꽤 크죠? 그리고 무게도 50파운드까지 크는데 물론 뭐 평균은 3파운드긴 한데 평균만 하더라도 3kg가 넘으니까 상당히 큰 물론 뭐 상어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거에 그런 걸 제외하면 상당히 큰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뚜렷한 검은색 옆줄 이건 펫 수눅하고 똑같죠? 그리고 칙칙한 몸색 유선형 뭐 이런 거가 있고 길고 오목한 주둥이 그리고 이빨이 브러쉬 같고 아래턱이 튀어나와 있고 이게 산란계는 밝은 노란색으로 꼬리질머리가 지금 보시면 꼬리질머리가 좀 노르스름하죠? 변색 가능하답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암컷은 상관이 없고 수컷만 그런데요. 염도의 편은 강해서 담수는 물론이고 석호에도 살 수 있다고 그랬죠. 하지만 추위엔 약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이 아니면 죽어요. 그리고 이게 성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암컷이 좀 더 크거든요. 늦게 성숙하기도 하지만 근데 보통 어획 쿼터 같은 거 제한할 때 큰 거
뭐 치어는 원래 나 잡지 말고 나 키워서 잡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뭐 그 쿼터 할 때는 두 가지를 하죠. 몇 날짜를 갖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어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얼마 이하 이런 건 놔줘라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두 개예요. 그런데 이게 크게 큰 거 위주로 잡기 때문에 암컷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암컷이 더 많이 잡히겠죠. 그래서 암컷이 부족하면 알을 못 낳으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수컷이 성전환을 합니다. 수컷도 뭐 일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30인치 이내인 수컷. 수컷도 이제 크다 보면은 너무 늙으면 성장을 못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겠죠. 그래서 30인치가 되기 전 20인치에서 30인치 사이에 있는 것들이 암컷으로 성전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암컷이 아주 부족하면 두 달 만에 하기도 하고 호르몬을 좀 더 많이 배출을 하겠죠. 뭐 보통 때 같으면 뭐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재밌죠? 입 크기에 맞는 생선을 닥친 대로 먹어요. 그러니까 치어일 땐 작은 생선을 먹고 성어가 되고 아까 클 때는 1.2m까지 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더 큰 걸 먹을 수가 있겠죠. 매년 여름에 보름 즈음에 보름하고 어제 제가 뭘 읽다 보니까 전쟁사 읽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이순신 장군의 그 명량대첩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실 거예요. 12척의 배로 330척. 그중에 뭐 130척을 갖다가 133척인가 뭐 이런 걸 깼다 그러니까 거의 뭐 10배 이상을 갖다가 일본 배를 갖다가 격침시켰는데 어떻게 12척으로 130척 이상을 깼겠어요. 그게 바로 그 율돌목이라는 조수 간만에 차가 커서 엄청나게 빨랐대요. 거기가 보통 그때 노 젓는 비가 조선 배가 노를 젓잖아요. 그때는 뭐 기관이 없었으니까 그게 한 시속 3노트? 그러니까 시속 3해리 그게 3노트죠. 그 정도를 갔었는데 가장 빠를 때는 율돌목에서는 12노트 그러니까 4배 정도 속도로 그 조류가 이동을 했다고 해요. 조류 속도가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했다고 그러는데 그때가 바로 그 달의 인력이 가장 높은 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명량 대첩이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 한 200년 전이었나요? 그때 그 음력이 항상 바뀌잖아요. 어쨌든 그 보름 때에 맞춰서 했다고 합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그 12척의 배를 끌고 그 좁은 물론 좁아도 얘네들이 지나갈 수가 있겠죠. 일본군 같은 경우는 남해에서 그 서해 쪽으로 가야 보급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한 300척 중에 전부 전선은 아니었을 거고 한 200척 정도는 아마 보급선이었을 겁니다.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함도 한 100척 정도가 같이 따라가지 않았나 싶었는데 걔네들이 실책을 한 거는 원균이 다 말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조선 수군이 없다 그래서 그냥 맘 놓고 왔다는 게 걔네 실책이고 왜냐면 그 걔네도 그 섬나라잖아요. 게다가 외구 해적이었기 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는 익숙해요. 다만 두 가지 불리한 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조선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조선 해군 없어. 그래서 맘 놓고 왔다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순신 장군은 이제 다 물어봤죠. 물론 이순신 장관도 전지전능하지는 않으니까 주위에 있는 그 어민들한테 물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형짐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10척 가지고 300척을 하려면 그러려면 어디가 좋겠냐? 가장 빠른 데가 어디냐? 그래서 받은 게 진도 앞바다였고 거기서 언제가 제일 그 조수 어 이게 반대쪽으로 가거든요. 처음 얘네들이 올 때만 해도 그 조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는 왜냐하면 서해로 돌아가야 됐으니까 그걸 타고 왔대요. 걔네도 그 정도는 알았겠죠. 그러다가 언제 바뀌냐? 그 바뀌는 시간 되기 전에 거기서 지키고 있었답니다. 물론 조류 때문에 밀려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종의 뭐 닷 같은 걸 갖다 밑에 설치를 하고 거기서 딱 길목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12척의 부하 배들은 무섭잖아요. 300척이 이렇게 까맣게 오니까. 그래서 안 왔대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혼자서 대장선을 타고서 혼자서 20척을 갖다가 깨면서 사투를 벌였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조류가 딱 바뀌니까 그러면 유리하잖아요. 그때 총 공격을 해가지고 한포 사격도 하고 뭐 거북선도 판옥선이죠, 그거는. 그런 것도 해가지고 근데 얘네들은 그게 갑자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니까 그 앞에 있는 것들이 처음에 일단 공격도 당했고 그래도 뭐 중과부적으로 밀고 올 수도 있었겠죠. 그냥 밀고 나가면 되니까. 근데 그 조류가 바뀌니까 이게 뒤로 밀리잖아요. 얘네도 뭐 빨라봐야 얼마나 빨랐겠어요. 3노트 정도였는데 12노트로 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 부실 수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보름 지음이 달이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가장 수위가 높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는 거는 그 수위가 가장 높을 때 염분이 높은 근해 동일한 지역에 모여서 매일 150만 개를 산란했대요.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죠. 물론 많이 날 때가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뭐 큰 암컷이 그렇다는 걸 거고, 작은 암컷은 낳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는 뭐 150만 개는 아니고 뭐 한 1만 개 정도 뭐 그렇게 됐겠죠. 어쨌든 이걸 뭐 매일 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낳겠죠. 물론 뭐 여름 내내 150만 개를 낳는다는 건 아닐 거고 150만 개도 낳고 그다음 날은 뭐 좀 적게 낳고 그리고 이게 매년 여름 보름이니까 보름이 한 달에 한 번 오나요? 2주에 한 번 오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자주 낳는 건 아니고 2주 혹은 한 달마다 낳는 거니까 어, 계속 매일 낳는 건 아닙니다. 치어는 부화해가지고 금방 부화하죠. 인근 강옥의 기수로 이동을 해서 성장해서 3년 후에 바다로 복귀해서 3년 후 정도면은 알을 낳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이 산란하는 장소에 모여서 쫓아가겠죠. 근처에 있는 것들하고 그렇게 하는 형태로 해서 뭐 20년까지 산다고 그러네요. 식용이나 낚시로 인기가 있어서 남해 되긴 했는데 이거 큰 거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닥친 대로 먹기 때문에 수은 농도가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큰 생선은. 작은 거는 뭐 아직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그리고 껍질을 벗기는 게 좋대요. 물론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맛이 비눗물 같대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야 뭐 그냥 껍질도 먹을 것 같고 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껍질을 벗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회로 먹어도 되고요. 다른 조리 방법으로 해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722번에 정리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탐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